콘텐츠는 경기도 경기콘텐츠진흥원 안성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얼스의 얼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구 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탕화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얼스의 얼스 시작합니다. 더위가 점차 그친다는 처서와 밤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백로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30도가 넘는 온도와 습도 때문에 가을이 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운경은 너무나 급변한 기후 환경을 어떤 부분에서 느끼나요? 아휴, 올해는 정말 끔찍했던 산불, 그리고 폭우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전하다 생각했던 곳들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 절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요즘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대화 주제로 빠지지 않는 게 강릉이잖아요. 맞아요.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육군이 급수차, 소방차는 물론 화학부대에서 운용하는 제독차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서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미안한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을 동시에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을 써도 되나 싶어 미안한 마음일 거고, 이런 물 부족 사태가 과연 강릉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점점 확산될 것이라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강릉의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강릉의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이미 한국은 오랜 시간 전부터 극한 가뭄으로 몸살을 앓아왔어요. 그런데도 물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데 대해서 불편함을 넘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시민들은 얼마나 참담할까 싶습니다. 맞아요. 빗물과 지하수를 가두는 차수벽 논의가 2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기사를 저도 읽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완공은 2년 후가 될 거라는데 그동안 시민들이 어떻게 버텨낼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인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 내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또 어느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무감하게 느끼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얼스의 얼스에서는 핵발전이 과연 정의로운 에너지인가? 핵발전이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아휴, 핵발전 정말 무섭습니다. 당장 우라늄 광산에서 노동 착취당하는 어린이나 강제 이주 당하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송전탑이 세워지며 평생을 읽어온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과 핵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싸우는 주민들, 핵 발전 지역에서 암 환자가 계속 나오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얘기하고 알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정의 행동이 쓰고 에너지 교육센터에서 만든 요점 정리 탈핵이라는 에너지 정의 작은 책에 담긴 내용을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전달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네, 또렷한 목소리는 또박또박 말하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게 알린다라는 사명감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쵸. 저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짧지만 아주 알차게 평소 우리가 궁금했지만 스스로 찾아보기가 부담스러웠던 내용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핵발전은 아니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는 있었지만 달무리가 낀 듯 어설프게 알고 있던 내용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먼저 핵발전이라는 용어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이것을 이용해 발전을 하니까 원자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 원자력 발전이라고 네. 부르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핵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원자 중심의 원자 핵이 쪼개지는 핵 분열이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가 아닌 원자 안의 핵이 에너지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핵 에너지, 핵 발전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원자력 발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핵무기에 대한 공포가 커 핵 발전이라는 말을 꺼리게 된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거 있는 추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핵 발전이 뭔가부터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는 핵 발전소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거대한 보일러라고 표현을 했어요. 석탄 화력 발전소가 석탄을 태워서 물을 끓이고 그 증기로 발전기에 연결된 터번을 돌리는 것처럼 핵발전소는 석탄 대신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는 것이 다를 뿐 내부 구조는 물을 끓이는 거대한 보일러라는 거죠. 근데 우라늄은 굉장히 희귀한 또 광물이잖아요. 맞습니다. 핵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물질은 우라늄 235인데 자연 상태의 우라늄 235는 우라늄 원석 중에서 0.7%밖에 안 될 정도로 희귀합니다. 때문에 우라늄 광산에서 채광한 우라늄은 농축 과정을 거쳐서 사용되게 되는데 핵발전소의 핵연료는 3에서 5% 정도로 농축된 우라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축도를 95% 수준으로 올리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는 너무 무섭습니다. 핵 연료에 포함된 우라늄이 핵 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장치가 원자로인 거고 원자로에서 한 번에 핵 분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 핵 폭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를 제어해서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핵분열 반응에서 나온 중성자를 흡수해서 반응 속도를 늦추는 제어봉, 그리고 원자로에서 나오는 많은 열을 냉각시키는 냉각제, 그리고 냉각제가 증기로 변하지 않게 압력을 높여주는 가압기, 또 냉각제를 순환시키는 냉각제 펌프 등이 원자로 핵심 설비입니다. 이를 1차 개통이라고 해요. 어쨌든 말들도 다 어렵네요. 그렇죠. 열을 냈으니 이것을 증기로 바꿔 터빈과 발전기를 돌리는 게 2차 개통인 거고요. 2차 개통에서는 많은 양의 증기가 발생하고 이를 식히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흔히 바닷물을 사용하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핵 발전소가 바닷가에 있는 이유입니다. 2차 개통에 필요한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이 핵발전소를 그 많은 열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짓는다라고 했는데 네. 아니 이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 도시죠. 경기와 서울에 2천만 명이 넘게 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제 생각에는 네. 한강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굉장히 원자력 발전은 값이 싸고 청정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라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 그렇게 문제가 없는 그럼 거라면 서울시내 한복판에 지어보면 됩니다. 그쵸. 네. 한강 옆에 많은 냉각수도 사람이 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와 같은 생각을 네, 하는 사람들이 네. 참 많습니다. 네. 제발 좀 지어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지을까요? 한번 추진해볼까요? 네. 안전하다니까. 그러니까. 네. 자, 이렇게 냉각수로 쓰고 버린 물을 온배수라고 하는데요. 핵발전소 1기당 1초에 50에서 70톤 정도의 온배수가 나옵니다. 이 온배수 때문에 이 주변 해수보다
7도에서 9도 정도 온도가 높은 해수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근데 뭐 갯바위에 굴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는 갯바위 굴보다는 제가 살고 있던 전라북도 전주가 영광에서 멀지 않아요. 영광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가 아주 칠산바다라고 해서 정말 60년대부터 이후 제 기억으로는 한 90년대까지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조기가 아주 많이 나는, 우리 기억하잖아요. 영광 굴비. 지금 영광 굴비는 칠산바다에서 나오지 않아요. 중국에서 나오는 거를 그 영광에서 워낙에 말리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영광 굴비인 거지, 진짜로 우리나라에 굴비가 난다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정도로 영광 앞바다는 이미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수온이 올라가서 조기가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광 굴비를 드신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중국산을 먹고 있다, 그렇게 아시는 게 더 속이 편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갯바위에 굴이 사라졌다라는 한 어민의 말을 듣고 탐사 저널리즘 뉴스타파에서 취재한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발전소가 가동된 부산 기장, 전남 영광, 네. 그리고 충남 서산, 인천 등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네. 너무 당연하죠. 이건 기온이 올라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요. 이 수온이 올라가면 원래 살았던 해양 생태계가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많은 어민들, 혹시 어민이 아니더라도 그 바다 언저리에서 그 비슷한 어업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도 되고 있어요. 그 영광의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다시 도시로 보내려면 철탑이 있잖아요. 그 철탑이 지나가는 데 사는 마을마다 이상하게도 암 환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는 그 결과 연구 보고서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고요. 알 수 없다. 꼭 이것만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해서 피해가요. 아, 정말 우리가 몇 년 전에 화가 나는 부분이죠. 네, 황윤 감독의 맞아요. 네. 그 수라라는 영화를 봤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바다 생태계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어민들이 그 갯벌이 이제 사라지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상권이 완전히 사라져 죽었죠. 버렸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 헌법재판소였나요? 거기에서의 그 결과는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 없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꼭 그것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누가 봐도 틀린 게 맞는데. 왜 우리나라 말을 네.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편결을 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화가 나네요. 화 담당인가? 어쨌든 충분히 예견되었던 것을 오로지 에너지 생산에만 초점을 맞춰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게 너무 어이없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10만 년 이상 장기 보관해야 하는 사용 후 전 말도 그것도 안 나오네. 몰랐어요. 말도 안 되네. 10만 년 꼬여요. 이상이라는 게 네. 몰랐어요. 사용 후 핵 연료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핵발전소의 핵 연료는 약 1년 6개월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때 나오는 게 사용 후 핵 연료입니다.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용 후 핵 연료는 굉장히 높은 방사능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300년에서 400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뭘 놀라세요? 요게 중저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중저준위 핵 폐기물들과 달리 고준위 핵 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장기간 보관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요점 정리 탈핵에서 따로 다루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저는 우라늄 농축도를 95% 이상 올리면 핵무기의 원료가 된다는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예, 핵무기가 실제 사용되었던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해방 즈음 아닌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항복하고 연합국 측이 포츠담 회담을 열어 일본에게 항복을 촉구했는데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이 8월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리틀보이와 펜맨이라는 농축 플루토늄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이 단 두 발의 폭탄으로 25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방사선 피폭과 화상, 트라우마로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갔습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조선인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수만 명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하죠. 네.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로 타임지가 선정한 인물이 바로 천재 과학자라 일컬어지는 아인슈타인인데요. 이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폭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미국이 독일보다 먼저 이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편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후 너도 나도 핵무기 개발 경쟁에 뛰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수소폭탄을 만들기까지 불과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핵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핵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져서 1953년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선언이 나오게 됩니다. 핵무기 개발의 시발점이 되었던 아인슈타인도 1955년에 영국의 철학자 러셀과 함께 러셀 아인슈타인 선언을 통해 핵무기 폐기와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호소했어요. 1975년에 만들어진 국제원자력기구도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장려하게 되는데 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핵발전입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핵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었죠. 핵 발전소를 가동하는 원리와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이 같기 때문에 전 세계 탈핵 운동이 핵발전소 폐지뿐만 아니라 핵무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핵발전소가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 핵발전소가 평화를 위협하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시무시하게. 네.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1년 3월에 가까운 일본에서 발전소 3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핵발전소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천만다행하게도 폭발 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핵사고의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전에도 핵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핵사고는 사건 규모에 따라서 가장 낮은 1등급부터 심각한 사고인 7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7등급으로 분류된 핵사고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하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사고입니다. 네. 체르노빌 핵사고가 일어난 지 내년이면 만 40년이 되는데 체르노빌 반경 30km는 출입이 통제되어 아직도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사고로 발전소 노동자와 지역 주민 사망자가 4,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국제에너지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달리 세계보건기구는요. 암 발병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 9,000명을 추산했어요. 그리고 유럽의회 녹색당의 의뢰로 진행된 토치 보고서에서는 암 사망자를 3만에서 6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죠. 예. 피해의 범위에 대해서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감추거나 축소한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련 체르노빌 핵사고는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와 어떤 다른 점이 있죠? 네, 먼저 핵발전소 사고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핵사고는 체르노빌 사고인데요. 1986년 4월 26일 오전 1시 23분에 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 체르노빌 핵발전소는 원자로 가동이 멈췄을 때 터빈이 돌아가던 관성으로 전력을 얼마나 공급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 중이었대요. 그래서 핵발전소의 원자로가 갑자기 가동을 멈추면 예비용으로 설치된 비상 디젤 발전기가 가동하는데 최고 출력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안전장치를 껐고 그 결과 갑자기 발생한 원자로 폭주를 막지 못해서 발전소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원자로에 있던 핵 연료를 비롯해서 발전소의 파편이 1km 높이까지 치솟았고 사고 직후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성층권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시에는 우리가 핵발전소 사고를 몰랐는데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에서 많은 방사능이 발견된 이후 이들 국가가 사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사고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난 4월 28일에 소련이 사고를 인정하게 되었지요. 네, 제트 기류를 타고 한국과 일본으로도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핵사고로 인해서 안전한 곳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그 먼 곳에서. 한마디로 체르노빌 핵사고는 인재에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반해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1 핵발전소, 제1 핵발전소 외부 전력이 끊어지고 발전소가 멈췄습니다. 이때까지는 핵발전소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후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치면서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와 설비가 침수되고 정전으로 냉각 펌프가 멈춰버렸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외부 전원 공급도 불가능해지면서 핵 연료 온도가 상승하고 수소가 대량 발생하면서 3월 12일에는 1호기, 14일과 15일에 3호기와 4호기가 폭발했습니다. 벌써 핵사고가 일어난 지 14년이 지났는데도 핵발전소에서는 계속 방사능 물질이 노출되고 있고요. 핵분열을 일으키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한 바닷물이 녹아내린 핵 연료와 섞이면서 계속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어질어질 할 정도로 너무 큰 사고인데 수습도 안 되고 있으니 어찌할 바를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너무나 모른다라는 거죠. 알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조심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자연재난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더 큰 문제는 이런 대규모 사고와 피해에 대해 충분히 공유가 되어 알고 있으면서도 나방이 등불 속으로 뛰어들듯 뻔히 보이는 위험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핵발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얼쑤, 네. 세계의 핵발전소는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걸까요? 다행스러운 거는 네. 그 핵발전소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전처럼 이게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인식하고 있는 있고,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폐기물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32개국에서 4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전 세계 32개국에서 410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인데요.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은 한때 네. 100여 기의 핵발전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처럼 그 심각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사고는 아니었지만 1979년에 스리마일이라는 곳에서 또 핵사고가 있었거든요. 더 먼저였네요. 79년이니까. 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규 건설을 중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위인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핵발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체 전력 생산 중에서 비중이 70%를 넘길 정도로 핵발전 강국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핵발전소가 대부분 1980년대에 건설되어서 노후 핵발전소 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 비중을 50%까지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책에서 네. 보니까요. 좀 전에 얼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이 가장 많고요. 발전소 수가.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으로 제가 한 10위까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3위가 중국, 4위가 러시아, 5위가 한국, 6위가 캐나다, 7위가 인도, 8위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전쟁인데 러시아가 4등, 우크라이나가 8등. 그리고 9위가 일본, 10위가 영국입니다. 네. 정말 아니, 겁나. 우리나라 이런 데까지 10등 안에 들고 막 이러진 않아도 되는데. 그러게요. 네. 아니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다는 거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네요. 그 원래 일본은 핵발전소가 되게 많았었는데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이후에 굉장히 오랫동안 핵발전을 멈췄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알아보면 선진국들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을 지금 아주 대폭 줄이고 있답니다. G7 국가의 신규 핵발전소 현황을 보면 일본 2기, 영국 2기, 프랑스 1기, 미국 1기 정도라고 합니다. G7 국가 중 이탈리아는 국민투표를 통해서 1984년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었고 독일은 중요합니다. 2023년 마지막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 탈핵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 있죠. 실제로 그 197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네. 국민의 반대로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핵발전소가 있어요. 어디죠? 어디냐면 네. 오스트리아 스벤덴도르프 핵발전소입니다. 그러면 운영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놔두다가 다른 걸로 그냥 이용하거나 그래도 되겠네요. 어쨌든 발전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핵발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기에 거죠. 들인 네. 비용은 어마어마했겠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처리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차라리 아주 운영하지 않는 싸게 것이 많은 거라 보여집니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노후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영구 정지하는 핵발전소가 많아지면서 핵산업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가 핵발전 해체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겠네요. 네. 지난 2013년 이후 재생에너지, 셰일가스와 비교해 경제성이 낮은 이유로 6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단한 미국에서는 핵발전 해체 산업이 아주 그냥 두둥실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건설 계획이 취소되었던 신한울 3, 4호기 이 외에도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25기의 핵발전소가 2030년이면 30기가 될 전망입니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미 국토 면적 대비 가장 많은 핵발전 용량을 기록한 한국은 더 높은 밀집도를 보일 거라고 하네요. 반면 2위, 3위인 벨기에나 프랑스는 앞으로 핵발전소 수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정말 한숨이 나오죠. 자,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현황을 보면은요, 아까 그 순위에서 네.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에는 현재 25기가 있고 2030년에는 5개가 더 생긴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그리고 정부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까지 네. 하면 이제 30개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지난 정부에서 음.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한 거 땅땅땅 했던 거. 우리가 대체 지난 정부에서는 국민들과 수기 과정을 네. 거쳐서 노후 원전은 더 이상 수명 하지 말자.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은 짓지 네. 말자라고 대국민 합의를 그랬죠. 이끌어냈는데 다 그것을 엎었잖아요. 그쵸. 네.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국민이 이 핵 발전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거는 너무 자본의 논리에만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한숨만 나오는데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그 1969년에 수립된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의 장기 계획에 따라서 고리 1호기 건설을 결정하고 1978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고리 1호기 건설에는 당시 놀라지 마세요. 국가 예산의 4분의 1에 달하는 1,560억 원이 들었고 엄청나네요. 대부분 이 돈을 미국과 영국의 차관으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핵발전 부지로 서울 인근 행주도 거론되었다는 건데 차라리 이때 거론되었을 때 이게 되게 고려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오히려 이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냉각수 공급이 어렵고 휴전선과 너무 가깝다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해요. 생각해보면 그 고리 원전 지어진 거를 교과서에 아주 대서특필하면서 굉장히 소중한 어떤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뭐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써 있었던 기억이 저는 아주 선명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니 그냥 교과서에 나왔으면 당연히 너무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그렇죠. 것으로 받아들였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했던 제 어린 시절이 갑자기 배신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쨌든 고리 국가 예산의 4분의 1을 들여서 만들었던 고리 발전소 이후에 1980년대에는 고리, 영광, 울진 그리고 월성에 핵 발전소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맞아요. 예, 한수원이라고 하죠. 네. 한수원이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과 함께 감시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2014년이었나요? 그해 가을에 11월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아이와 같이 경주 월성원전을 갔었어요. 네네. 그때, 사진 봤어요. 네, 그때 이제 무슨 일로 갔었냐면 이 경주에 있는 그 원전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고치면 또 고장 나고 또 고장 나고 계속 노후돼서 그러죠. 그렇죠. 이것을 5년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안산의 그 환경운동연합이라던가 다양한 시민단체 사람들이 모여서 월성 원전에 가가지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제 고장이 잦고 나이가 많은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니 이 월성 원전과 우리가 이별을 해야 되겠다. 안녕, 잘 가.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러 갔던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딸아이가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거기에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는 게 그래요?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위험한 원자력
에너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원자력 에너지라고 발전소라고 많이 불렀었어요. 지금처럼 핵발전소가 그쵸. 정확하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때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편지도 써서 보내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있는 존재도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못 가봤고, 큰아이만 그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캠프에 한번 있다고 해서 그때 이기영 선생님 딸하고 같은 신청을 해가지고 2박 3일 그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그 월성 원전에 가보더니 거기는 이제 그 안에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곧 있으면 이제 여기는 중단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계속 정권이 바뀌면서 그게 다 뒤집혀서 지금까지도 되고 있고 정말 우리는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운경은 만약에 우리나라의 핵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멈추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 혹시 생각하시나요?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하니 그러면 대도시의 전기 공급이 원활할까? 그런 걱정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일시에 가동을 중단하는 거는 어렵겠지만 네. 이게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사실 필요하죠.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 이후에 일본은 모든 원전을 가동을 멈췄어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산업 규모도 큰 그쵸? 일본이 네. 블랙아웃 되었다라는 기사 혹시 읽어본 적 없었죠. 없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핵발전을 멈춰야 된다. 탈핵 시민 행동을 하고 있으면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이 꼭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네,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죠. 쫙 째려보면서 원자력 발전소가 없으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데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를 꾸짖고 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요. 2023년 8월 기준으로 핵 발전소가 아까 25기 운영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약 25%에서 3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인 거잖아요. 물론 이게 크다면 큰데 이것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엄청 부담스러울 정도의 양도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그렇네요. 이 부분입니다. 네.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네. 그리고 이제 뭐 스리마일이라던가 뭐 후쿠시마, 체르노빌처럼 이렇게 핵폭발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있는 곳에 반경 30km 내에는요. 부산. 무려 53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핵발전소 반경 30km 이내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소로 인해서 계속 늘어가는 이 잠재적인 위험도 우리는 더 커져가는 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왜 못 줄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여기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궁금해져요. 머리가 아파서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그런가? 바빠서 우리 항상 이게 좀 저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력이. 전혀 아니죠. 근데 그 뒤를 생각하면 전혀 아닌데 네.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원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그 뭔가 원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걸 유통을 하고 그리고 폐기되는 부분까지 모두 생산을 해서 이 원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폐기 부분까지는. 그래서 핵 폐기물이 너무너무 심각한 미래 세대의 큰 부담으로 이제 남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좋은 유산을 계속해서 우리 후세에 남겨줘야 되는 건데 그게 먼저 살다 간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 가면 그쵸.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는 핵 폐기물만 남기고 가는 이상한 그렇다고 조상들이 봐야 되는 되죠. 거 아닙니까? 네. 슬퍼지려고 하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전기를 계속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 전기를 보내고 그러려면 너무 많은 송전탑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냉각을 하고 다시 배출되는 온배수 문제 때문에 생태계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핵 폐기물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아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네네.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핵 폐기물 문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살던 전주 근처인 같은 전라북도 부안에 이 핵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 뻔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여기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1980년대 후반부터 핵 폐기장 부지를 찾았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와 지질상의 문제로 모두 무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1990년 충남 안면도, 1995년 인천 구럽도, 2003년 전북 부안의 핵 폐기장 투쟁 등을 널리 알려진 싸움 외에도 해안선을 따라 전국 각지에서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이 끊임없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운동 이후 정부는 고준위 핵 폐기장과 중저준위 핵 폐기장을 분리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은 방사선의 세기에 따라서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등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입던 작업복 같은 것은 흔히 저준위 핵 폐기물로 구분되고 원자로의 주요 부품 등은 중준위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고준위는요? 고준위는요, 네. 사용하고 난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핵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데, 원자로에서 막 꺼낸 사용 후 핵연료는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많은 방사선과 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요. 냉각장치가 달린 붕산수에 넣어서 계속 냉각하며 보관을 합니다. 정말. 근데 여기서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고준위 핵 폐기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아직 없대요. 지금 핀란드에 하나를 지었고 아마 올해쯤부터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가 경기도 땅덩어리만큼 거대한 일체의 안반이 있대요. 이게 이제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네. 일체니까 되게 안전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엄청나게 깊게 뚫고 가서 이렇게 안반을 지그재그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한 5km인가 들어간 곳에 이 핵 폐기물을 차곡차곡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기 빼고는 단 한 곳도 안전하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이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예전에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님을 모시고 우리가 방송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걸 다뤘을 거예요. 뭐냐면 이 핵 폐기물이 10만 년 간다. 맞아요, 아까. 근데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그 지구상 생물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멸종되어 가고 그쵸? 있는 것처럼 언어도 소수민족의 언어도 사라지고 점점 세계화가 돼가면서 이제 언어가 더 많이 사라질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1만 년 후도 아니고 5만 년 후도 아니고 10만 년 후에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떤 언어가 살아서 사람들이 사용을 할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년을 저장할 수 있는 튼튼한 안반 속에 핵
폐기물 저장소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을 봉인한 다음에 여기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라는 메시지를 10만 년 후에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무엇으로 표현을 위험 해놓을까? 표시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생각만 너무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네. 사실 이런 고민은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해도 생기지 되는 않은 거지. 건데,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은 많이 지어져 핵발전소가 이제 가동이 되었고 고준위 핵 폐기물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또렷하게, 똑똑하게 우리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또 듭니다. 네. 정말 많이 듭니다. 한편 고준위 핵 폐기장은 아직 부지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2015년과 2020년에 사회적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들 공론화위원회에서 참가했던 위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하는 등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는 비판이 계속되었고, 특히 2020년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이 공론화 원칙이 깨졌다며 사퇴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니까 뭔가 매끄럽게 일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 불안하고, 정말 이 지금 당장 뭐 핵 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고준위 핵 폐기물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일상과 평화가 정말 깨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너무나 됩니다. 전 지금 네. 이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왜 우리가 안전사고가 항상 계속 나잖아요. 우리 안산이 이제 세월호 참사의 도시이기도 한데,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았으니 정신 차리고 이 다음에는 그래도 설마 이것만큼 큰 사고는 안 나겠지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먹었는데,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어서 계속 되는 참사의 연속이었잖아요. 충격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 충격에 무감각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도저히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제대로 된 어떤 장치를 했다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핵 폐기물도 지금 쭉 이야기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아직은 괜찮아 하는 이 안일함에 또 하나의 참사를 또 불러오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함이 갑자기 오늘 막 증폭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 핵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고준위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핵 발전소 안에다가 사용 후 핵 연료 임시 저장고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핵 발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임시 저장고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음으로 수긍이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이제 재건축이 된다라고 해서 조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빌라가 1996년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아직 만 30년이 안 된 그러게요. 빌라거든요. 우리도 96년도 입주인데 비슷한데 네. 아무 말도 없는데. 보세요. 30년도 안 된 건물인데 그러게요. 지금 재건축이 필요하다라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제 재건축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임시 저장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까요?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근데 아까 그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이 몇만 년 동안 10만 년. 그쵸. 10만 년. 네. 우리의 기술로 30년 가는 임시 저장고를 만들면 얼른 계산해 보세요. 10만 년 나누기 30년. 임시 저장고 도대체 몇 개가 필요한 건가요? 33만 개? 아, 우리 땅에 전부 다 임시 저장고를 고만 지어야 지어야겠군요.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 너무 아찔하지 않나요? 아우,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늘어나는 핵 폐기물의 양을 더 늘리지 않으면서 기존에 만들어진 핵 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맞아요. 전기를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핵 폐기물이니까 이것을 핵발전소 인근의 지역 주민들한테 나머지 책임도 다 전가하는 것은 너무나 정의롭지 못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손들한테 이 골칫덩어리 쓰레기를 다 넘겨주겠다는 심산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남기도록 노력을 해야죠. 안 남길 수는 없으니 그냥 덜 10만 년 남기도록. 가니까 덜 남겨주기 네.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를 생산한 조상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뭐 신문 기사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보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까지만 보아도 핵발전 너무 심각해요. 정말 안전한가? 아니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느낄 수 네.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시간으로 예정된 이 방송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네. 다음 방송에서 핵발전이 정말 안전한 에너지가 맞아? 그리고 또 핵전기를 보내는 철탑 이거 이렇게 계속 만들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몰아내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방사능 기준치라는 게 되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런 부분에 몰랐죠. 대해서 네. 저는 네. 가장 충격적인 게 지금 생각나는데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가 광고하잖아요. 막 아이가 드넓은 그 잔디밭을 막 뛰어오면서 원자력 발전소는 깨끗해. 뭐 이런 내용이 써 있어요. 우리 그거 공익 광고 그죠? 주지 않나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네. 갑자기 그게 떠오르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게 푸른 잔디를 뛰어가는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그 건강한 몸짓에 반해서 핵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의 갑상샘암 이 소송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없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정부 때 소형 원자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고 해가지고 SMR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후 위기와 핵 발전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막 굉장히 빠르게 마치 막 도망가는 것처럼 빠르게 탈핵으로 나아가는 국가들 네.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많이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네. 혹시 오늘 이제 우리가 책을 읽었잖아요. 네. 책을 읽고 나서 마음에 남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 혹시 있나요? 저는 이 핵 연료를 다 처리하려면 10만 년이 걸린다는 이 말에 너무 지금 충격적이었어. 콱 머릿속에 박혀서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면 10만 년 후에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우리의 쓰레기를 이렇게 길게 남기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정말 쓰레기 같은 조상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내 삶이 막 갑자기 부끄러워진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서든지 줄이던가 이미 있는 거니까요. 줄이는 방향을 굉장히 많이 모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단절을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5,000년, 반만 년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네. 반만 년의 역사가 10만 년의 쓰레기와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싶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멋진 대한민국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SDGs 신나는 음악 들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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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 Sustainable D Development G Goals G S D G S. 첫 번째, 빈곤 없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어요. 두 번째, 지역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 해요. 세 번째,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번째,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요. В-четвертых, предоставить всем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다섯 번째, 성별과 관계없이 똑같이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요. 여섯 번째, 물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일곱 번째,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줄여요. 여덟 번째,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요. 8 नम्बर, धेरै राम्रा कामहरू सिर्जना गर्नुहोस्. 아홉 번째, 청정기술과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가요. 열 번째,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만들어요.ទី10 ដោះស្រាយវិសមភាពរវាងថ្នាក់និងតំបន់និងបង្កើតសង្គមបើកចំហនៃការរួមបញ្ចូលនិងការពិចារណា 11번째, 누구나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요. 12번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과 식품을 사용하고 재사용을 통해 쓰레기를 줄여요. 13번째, 기후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대비해요. 13. Phòng bị trước các thảm họa liên quan đến khí hậu. 14번째, 바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바다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15번째, 지구의 사막화를 막기 위해 자연적 식지를 보존해요. 15. Nous conservons des habitats naturels pour prévenir la désertification de la Terre. 16번째,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 정부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요. 17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해요. 17. 持续发展需要我们全人类的共同参与。 모두